우리의 전통 문화인 의복과 식생활 등을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뺏어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어 중국의 파렴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문화를 넘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주 강탈하는 수준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뺏겼다는 게 많은 중국인들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절대 웃어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떠나서 상당한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한 예로 지난달 4월 3일과 4일 트위터상에서는 우리나라 누리꾼들과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이른바 한복 챌린지 논쟁이 발생했었습니다. 한복 챌린지는 원래 한국 내 그림 작가들이 우리나라 전통의복인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복 그림을 그려 올리는 이벤트였습니다. 문제는 중국 누리꾼들이 끼어들어 한복 챌린지 게시물의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고 한국이 중국 역사와 문화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들은 한국인들은 역사를 바로 알라며 한복뿐만 아니라 망건과 갓을 비롯해 모두 중국 전통 의복을 표절했다고 비난하는 댓글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의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믿기지 힘든 상황이었으며 최근 드라마와 예능 등 각종 중국 방송에도 우리나라 문화가 등장하는 일이 늘어 그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 얼마 전 한 중국 TV 프로그램에서는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그는 중국 연예인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으며 그 방송 출연하는 출연자가 아리랑을 부르며 상모를 돌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같은 중국 방송을 증거로 들며 한복과 갓은 중국 전통 문화라는 주장을 재차 각인시키며 이 또한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국내 한 웹툰 작가가 한복 챌린지에 동참했는데 이 한국 웹툰 작가를 향해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에서도 당신의 웹툰이 번역돼 돈을 벌고 있으면서 이러냐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작가의 작품은 중국에 정식 출간된 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이 웹툰 작가의 작품을 불법 번역해 소비하고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한 중국 누리꾼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그려진 옛 송나라 그림을 들고 와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는 송나라를 방문한 고려인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댓글 테러에 분노한 일부 국내 누리꾼은 당신들의 문화는 문화대혁명 때 다 파괴되고 지금도 해외 사이트로 접속하는 인터넷이 막혀서 잘 모르나 본데 한복이 한국 거라고 영어로 된 증거도 많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내 누리꾼들의 편입니다. 여러 복식사 전문가들은 중국 전통의복과 우리나라 전통의복이 서로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엄연히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어두운 중국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일종의 문화 침략이라고 불리울 만큼 큰 사안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한 달인 지난 4월 30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등을 배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단체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지난 25에서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고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배포된 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이 악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그토록 김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젠 정권을 잡더니 독재자 김정은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난과 하대를 받으면서도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충성하는 문재인 정권과 그 역적부에 대항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BBC 코리아의 처벌이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나를 2번이나 죽이려 했다.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감방이 무섭겠나.
그리고 여기 서울 간방은 북한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4월 28일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인권 문제를 부각하려는 탈북자들과 인권 단체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명 세계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인권 탄압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다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고 대북 정보의 접근 및 유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쓰레기 망동 등의 욕설담화에 정부는 바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은 전단 살포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북단체와의 사이에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기로 한다면 국민들은 종북 편향 정부인가 하는 의구심을 더욱 가질 것이며 국제적 사회에 얼마나 많은 지탄과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정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제재를 받을 것인지 외교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 미 북대화 복원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중립국처럼 처신하며 동맹인 미국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파괴하려는 정권과 한국을 방어하려는 동맹 사이에서 중개인을 자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접근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북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해 동맹인 한국이 중립국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오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의 한국의 중재는 중립적 역할이나 중간자 입장을 암시한다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하루빨리 북미가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8일 공개된 2021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서도 전쟁 불용과 상호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을 견지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북 간 조속한 대화 재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이 같은 전략은 미국과 북한 모두의 비난을 자초해 동맹국과 적국 사이에서 자칫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아무리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동맹으로 비판한다며 북한은 미한 관계를 벌려놓으려 하는데 한국 정부가 미북 간 공정한 역할을 암시하는 중재자를 자임하는 것은 북한의 손에 놀아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모든 접촉을 끊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의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협력 대상이자 동맹인 미국의 이런저런 주문을 계속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22년 일본 도쿄에 방문했을 때 당시 호텔에서 만난 한 포터에게 팁 대신 메모지를 줬던 두 장의 메모가 280만 달러에 팔려 화제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두 장의 메모지에는 독일어로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등의 내용이 아인슈타인의 자필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벨상 수상이 결정됐던 아인슈타인은 그에게 메모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운이 좋다면 이 메모지가 팁보다 더 가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후 지난 2017년 아인슈타인의 메모지가 경매에 등장했고 약 280만 불이라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 두 장의 메모지는 익명을 요구한 유럽인에게 각각 156만 달러, 24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업체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메모지는 이스라엘 문서 경매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예언대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아인슈타인의 메모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댓글에는 종이 2장에 20억이라니, 또 다른 댓글은 팁을 메모지로 퉁을 쳐 아인슈타인은 짠돌이였나요? 등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이 테러 대응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글로벌 위협 대응으로 임무를 전환한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제 전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전환 계획에 따르면 네이비실은 작전 소대 숫자를 30% 감축하는 대신 소대별 규모를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높은 살상력을 갖추고 복잡한 해상 수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에게 새로운 고강도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네이비실 최고 사령관인 휴 하워드 해군 소장은 지난달 28일 AP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워드 소장은 네이비실은 그동안 대테러 임무에 전념해왔다. 지난 20년간 다수 병력이 이라크 사막과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며 작전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소장은 이어 하지만 네이비실의 임무 중점은 이제 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 전환을 거쳐 더 큰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우선시하는 현재 미 국방부의 더욱 광범위한 글로벌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지도부는 미국이 지난 20년간 무장 괴한과 극단 분자들을 상대로 벌인 전쟁으로 자원을 소진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소장은 대테러 전쟁에 이 점도 있었다. 네이비실은 대테러 전쟁을 통해 정보망 개발과 목표물 수색 및 타격 능력을 향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많은 기술은 여전히 유용하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 다그쳐 각종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비실은 각 작전소대의 인원을 늘려 사이버전, 전자전, 무인 시스템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수집 능력과 목표 타격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군의 해상작전에 더 잘 녹아들기 위한 적응력도 키울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작전부 부장은 AP통신의 네이비실 대원들은 임무의 중점을 해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상 공중 해상 통합으로 해상 능력을 강화해 모든 상대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비실은 미 해군에서 비정규전, 국내외 방어, 직접 행동, 대테러, 특수정찰 등 5가지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에는 9.11 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던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13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의 발표는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 상태이며 이번 주말을 통해 건강주의보를 한 단계 내릴 것이라고 하며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의 상황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KUMC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